12월 3일 금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하원이 셧다운 방지를 위한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하루 40만 배럴 증산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콜스 연준 부의장은 자산 매입 종료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연준이 내년 1분기에 테이퍼링을 종료해야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2만 2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11월 감원이 14,875명으로 집계되면서 199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연합이 UBS와 HSBC 등의 외환 거래 담합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애플이 부품 공급업체들의 이번 연휴 아이폰 13의 수요가 예상보다 둔화했다고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현지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3대 지수가 모두 다 장 후반에 큰 폭으로 빠졌었는데 오늘은 장중 내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다우지수가 600포인트 넘는 강세, 나스닥 지수도 0.9%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소형수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2.7%가량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글로벌 시장 흐름 강수민 캐스터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마감까지 30분을 남겨두고 있는 뉴욕 증시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날 큰 폭으로 하락한 데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2%대 상승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0.8%, S&P 500 지수는 1.6%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다우지수의 상승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장에서 500포인트 넘게 올랐다가 미국 내 오미크론 첫 확진자 소식에 460포인트 떨어졌던 다우지수가 다시 오늘 장에서는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잉이 6% 넘게 오르면서 다우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다우지수는 700포인트를 향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또 중소형주 위주로 구성이 된 러셀 2000 지수도 2.7%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응하고자 바이든 행정부는 규제를 조금씩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셧다운 관련해서는 미국 하원이 셧다운 방지를 위한 임시 예산안에 합의를 했는데요. 여행과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였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3월까지 연장이 되고요.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비행기 탑승 24시간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어제 낙폭이 컸던 여행주와 항공주들이 오늘 장에서는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지난주에 1969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증가했지만 예상치는 밑돌았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민간 고용지표도 그렇고 미국 내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은 다음 날 나올 노동부의 고용보고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모두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주와 제주제들 그리고 에너지주, 부동산주들이 3% 가까이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하락장에서도 유일하게 3% 넘게 상승했었고 또 어제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한 애플이 어제 장 후반에서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지면서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에서 그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다우지수 편입 종목 중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애플이 부품 공급업체들에게 아이폰 13 수요 감소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소식에 현재 애플은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다우지수 상승을 견인한 보잉 살펴보겠습니다. 중국발 호재로 개장 전부터 주가가 상승하던 보잉은 현재 6%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항공당국이 보잉의 737 맥스 기종의 운항 재개를 승인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이 투자 심리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구글입니다. UBS가 구글의 목표가를 크게 상향했습니다. 3,190달러에서 3,925달러로 수요일 종가보다 40%를 높인 건데요. 구글은 최고의 광고 회사라며 구글의 클라우드 확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장 구글 1.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UBS는 우버에 대해서도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버를 톱픽으로 선정하면서 주가가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운송 부분의 이익 증가와 또 배달 사업 확장으로 재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표가는 수요일 종가보다 120% 높은 $80로 제시했습니다. 우버는 오늘장에서 5.8%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기차 기업들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내 첫 번째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타난 가운데 최근 급증세를 보였던 전기차 업체들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수가 많은 전기차들이 이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로 타격을 먼저 받은 건데요. 테슬라는 지난달 서학개미 순매수 규모 상위 1위 자리를 6개월 만에 다시 오르기도 했지만 오늘장에서는 1%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루시드의 경우 글로벌 자동차 시총 순위 7위에서 8위로 밀려났습니다. 오늘장에서 6%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리비안의 경우도 글로벌 자동차 시총 순위 5에서 6위로 밀려났고 오늘장에서 3%대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 또 포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투자회사 울프 리서치는 포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유사 기업군 수익률 동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포드의 주가 상승폭이 과도하다는 평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드가 자사의 F 시리즈가 40년 연속 미국 내 판매량 1위 자동차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늘장 주가는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투자한 기업으로 국내에선 잘 알려져 있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기업인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고 내년 실적 전망도 시장 예상보다 높게 잡으면서 그동안의 주가 하락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장 전 프리마켓에서는 13% 급등하기도 했는데 지금도 1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위터 CEO 자리를 사임한 잭 도시가 앞으로 집중하게 될 기업이죠. 스퀘어가 오는 10일부터 블로그로 사명을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면서 메타로 사명을 바꿨듯이 스퀘어는 블록체인에 중점을 주게 됩니다. 심볼 티커는 그대로 SQ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오늘장 스퀘어 2%대 빠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1월에 하루 40만 배럴 증산 규모를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유가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시장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즉각적인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발언에 현재는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WTI 가격은 2%대 상승하면서 67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브렌트유도 2% 상승하면서 7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을 주시한 가운데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1% 내린 1,767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특징주였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이혜연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금요일인 만큼 첫 번째 뉴스 경제 지표들 확인해 봐야겠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미국의 경제 지표 무엇보다도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홍성진 캐스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주요 실업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2만 2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소폭 늘어난 수치지만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24만 명보다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주 노동부는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19만 9천 명으로 집계됐다면서 1969년 이후 무려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에 빠른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실업 지표가 계속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다만 오늘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2만 2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회복세가 다소 둔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실업 지표가 20만 대 초반이었던 만큼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고용시장의 팬데믹 이전 수준에 가깝게 회복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비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미비할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다만 최근 오미크론이라는 대형 변수가 시장에 나타난 만큼 12월 중에 고용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비해 늘어나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내일 발표될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비농업 부문은 9월 대비 53만 1,000명 늘어나면서 예상치 45만 명을 큰 폭으로 웃돈 바 있는데요. 당시 월스트리트저널 조사 결과 레저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11월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져 11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비농업 일자리 증가 건수는 57만 3천 개, 또 실업률은 4.5%로 전망되고 있는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 지표 관련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시황에서도 살펴보셨지만 오펙 플러스가 증산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방침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라고 밝힌 건데 예상과는 좀 다른 행보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내년 1월에도 석유 생산량을 하루 40만 배럴 증산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각 2일 CNBC 보도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는 12월 회의에서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오펙 플러스는 오미크론 변이로 촉발된 불확실성 외에도 미국이 주도로 진행한 전략 비축유 방출, 또 이란의 석유 시장 재진입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또 성명에서 The meeting remains in session, 즉 회의는 열려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시장 상황이 바뀌면 즉각 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이번 오펙의 결정은 미국과 오펙의 팽팽한 원유 줄다리기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CNN은 현지 시각 2일 오펙 플러스의 힘이 약해지고 있었지만 곧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움직임, 또 원유 수요 감소로 인해 다른 생산자들이 원유 생산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외에도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미국 내 생산이 줄어드는 것이 오펙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유가가 치솟았을 때 미국 생산자들은 가능한 많은 원유를 생산하기 위해 부채를 늘리고 또 생산량을 늘린 바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석유 회사는 수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생산량을 늘릴 자본이 없다는 건데요. 따라서 오펙이 원유 가격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외에도 CNN은 현재 상황을 분석해보면 영구적인 변화가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석유와 가스 회사들이 지출을 동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탐사와 생산 관련 지출이 2010년 40%였던 반면 현재 25%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들의 소극적인 투자가 오펙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증산 유지 결정이 나오자마자 유가는 하락하고 있었는데 지금 방향성을 돌려가면서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체크해 보시죠. 미국 하원이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셧다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 아직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절차가 많이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미국 하원에서는 현재 합의를 어느 정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2일 CNBC는 미국 하원에서 셧다운 방지를 위한 임시 예산안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임시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라면서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 미국이 첫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를 둘러싸고 그동안 오랜 시간 협상을 벌인 바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측은 새로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의 모든 업무가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두고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그동안 인프라 법안 등을 합의 없이 통과시켰기 때문에 임시 예산안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셧다운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결국 양당이 합의에 나서면서 셧다운 방지를 위한 임시 예산안을 마련했는데요. 당시 통과된 법안이 오는 3일이면 만료되기 때문에 현재 의회가 새로운 임시 예산안을 짜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CNBC는 현재 하원에서 합의를 마친 만큼 이제 법안이 상원의 손에 달렸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현재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임시 예산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상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우리는 정부를 셧다운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민간 기업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면서 법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가 의외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10월 오랜 진통 끝에 현행 28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28조 9천억 달러까지 일시적으로 늘린 바 있는데요. 다만 해당 법안이 오는 15일이면 만료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의회가 2주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국 초유의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하원과 상원에서 또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퀄스 연준 부의장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발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스테이블코인 오랜만에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이혜은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랜덜 퀼스 연준 부의장이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최근 권고사항을 따를 경우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불필요하게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각 2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랜덜 퀼스 연준 부의장은 미국 기업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해당 발언을 했는데요. 또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감시하는 데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지난달 초 바이든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은행처럼 단속돼야 한다며 보고서를 냈는데요. 또 코인 발행 주체들을 은행처럼 정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퀼스 연준 부의장은 해당 보고서를 인용하며 디지털 자산 관련 규칙이 다른 자산에 비해 불필요하게 엄격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투명성, 안정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우려 사항들이 해결되면 은행도 관련 거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퀼스 연준 은행 감독 담당 부의장은 지난 10월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현지 시각 1일 백악관이 퀼스 부의장의 후임으로 리처드 코드레이 전 금융소비자보호국 초대국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편 현지 시각 2일 나온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퀼스 연준 부의장 후임 지령이 이렇게 지연되면서 은행 M&A 또한 지연됐다고 했습니다. 은행 감독 담당이 통상적으로 대형 은행 거래를 감독하기 때문에 후임 지명이 늦어지는 건 합병 시간 또한 지연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은행 이사회에서 애초에 합병 승인을 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터는 이달 말 백악관이 랜덜 퀼스 연준 부의장의 후임을 정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누가 지명되든 은행 규제에 더 공격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당 소식들 투자하실 때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 증시 장 마감까지 한 1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에 엔비디아와 관련한 속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ARM 인수를 위해서 엔비디아를 고소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오늘 장에서 계속 2%대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대형 은행들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네, UBS와 바클레이즈 등을 비롯한 글로벌 은행들에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형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2일 CNBC는 UBS와 바클레이즈, RBS, HSBC 또 크레디트 스위스까지 총 5곳의 대형은행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은행의 트레이더들이 불법 외환거래 담합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이로 인해 총 3억 9천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CNBC에 따르면 해당 은행들의 외환 담당 트레이더들은 그동안 외환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스털링 라즈라고 불리는 온라인 채팅방을 이용해서 직접 거래 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두고 연합연합 집행위원회 측은 해당 은행들이 건전한 금융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쳤다면서 금융기관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번 과징금 규모를 3.9억 달러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CNBC 조사 결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모든 은행들에게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UBS의 경우에는 담합 존재를 당국에 가장 먼저 알리면서 완전 면책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따라 다른 은행들과는 다르게 과징금을 모두 회피하게 됐습니다. 또 바클레이스와 RBS, HSBC 등은 담합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과징금의 10%가량을 경감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크레디트 스위스의 경우에는 당국에 협조하지 않아 다른 은행들처럼 경감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모든 부분에서 책임이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총 4%가량의 과징금을 경감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금요일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오미크론 관련한 업계별 입장 정리해봤습니다. 의료계와 산업계, 정재계 그리고 글로벌 IB들까지 모두 모아봤는데요. 최보아 외신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슈를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지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식될 기미는커녕 각종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되고 있어 더욱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오미크론 역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으며 이 경제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에 대한 온갖 정보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생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잘 보이실 겁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는 처음 보고된 11월 24일 이후 전 세계 23개국에서 보고되면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오미크론에 감염된 첫 사례가 확인되면서 24개 나라로 늘어났습니다. 국내에서는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인천의 40대 부부가 첫 확진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도 오미크론도 우리 모두가 처음이라 아무도 정확한 진실을 모르기에 업계별로도 또 업계 내에서 기관별로도 입장차가 두드러지게 존재합니다. 크게 의료계, 산업계, 정재계 그리고 글로벌 IB들의 의견을 모두 모아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계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확산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증상이 경미하다는 보고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미크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일 내에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일부 과학계에서는 오미크론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감염률은 높아졌지만 증상은 덜 치명적으로 바뀌었을 것이라며 일반 감기와 같은 가벼운 바이러스로 변해가는 과정이기에 코로나19가 종식될 수도 있는 신호로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계의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더나의 CEO인 스테판 방셀이 우리의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적일 것 같지는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백신을 개발하고 시중에 공급하기까지는 여러 달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여 지수의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화이자의 CEO인 알버트 불라는 우리의 경구용 알약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변이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오미크론을 겨냥한 백신을 개발하는 데 착수했다고 말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얀센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기존 자사 백신의 효능을 평가 중이고 필요시 맞춤형 백신 개발에 들어갈 계획도 있다며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미크론에 대해 추가적인 경제 봉쇄나 여행 제한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오미크론이 패닉의 원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스터샷이 중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 추가 접종에 적극적으로 응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오미크론이 미국의 고용과 경제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경제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이지 않다고 전하면서 테이퍼링 가속화 여부에 대한 높은 가능성도 시사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월가 IB들은 의외로 긍정적인 전망을 점치고 있기도 합니다. JP모건은 오미크론 사태가 코로나19 팬데믹의 막바지 단계가 될 것이라며 최근 계속되고 있는 시장의 혼란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는 만약 오미크론 변이가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다면 상품과 노동력 공급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됨에 따라 미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갑작스레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을 알아봤는데요. 아직 정확한 미래를 내다볼 순 없지만 마음만큼은 전 세계가 빠르게 팬데믹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